사람은 왜 싸우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약간 드라마 같아. 운명 같은 지리의 힘? 당연히 전쟁도 잘하죠. 왜냐하면 토지 측량을 한 사람이니까 미국은 정말 득템했다. 일단 땅은 사고 봐야 돼. 중국의 산업은 올스톱되는 겁니다. 지정학적 공포. 우리나라 170배. 네, 이게 상상이 지금 되세요? 서방에도 추파를 던지고 모스크바에 당근도 받으라는 약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양다리 걸치는 느낌. 독한 놈들이야.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지도력. 지리를 저는 통치자의 학문, 리더의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는 리더도 공부를 안 하니까 문제지. 데이비드 브룩스의 사람을 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이자 인간의 품격 두 번째 산의 저자로 잘 알려진 데이비드 브룩스가 3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입니다. 브룩스는 시대의 흐름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글을 쓰곤 했는데요. 이번 신작에서는 사람과 관계라는 화두에 집중합니다. 그는 본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계기를 통해 스스로 그 틀을 깨고 나와 관계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알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자는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하고 또 완전히 이해받는 순간만큼 만족스러운 경험은 드물다고 말합니다. 이 경험 자체가 아주 강렬한 정신적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 책은 왜 우리가 사람을 알아야 하는지 설득하면서 동시에 관계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사라진 시대, 우리가 잃어버린 미덕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알릴레오 북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메인 MC 조수진입니다. 예. 다시 보조 MC가 된 유시민입니다. 예. 웰컴 백. 아니 제가 잠시긴 하지만 이렇게 알릴레오 북스 몇 주 동안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좀 일도 좀 있었고 근데 정말 허전하더라고요. 허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방송에 댓글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거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너무 정말 감사하고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할 책 손님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지리학자 김희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계신 학과가 네. 지리학과가 아니네요. 그쵸. 지리교육학과 교수님이시죠. 또 아니에요. 지리학과, 지리교육과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방송도 많이 나가고 또 신문 칼럼 쓰고 이러면은 지리학과가 있는 줄 아세요. 네. 그래서 경인교대 뭐 지리교육과 교수 이렇게 써주기도 하셔서 제가 학과를 좀 만드는 느낌도 들었는데 그 정도로 사실 지리학과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멸종 위기종이신 우리 지리학자 김희재 교수와 함께할 오늘의 알북 책은요. 팀 마샬의 지리의 힘입니다. 자, 읽으면
읽으면서 그 책 제목 그대로 좀 운명 같은 지리의 힘 이런 거를 좀 읽어보니까 아, 정말 지리의 힘이라는 게 운명 같은 정말 강력한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었거든요. 네네. 책소님께서 오늘 이 책을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요? 지리학자로서 제가 굉장히 좀 행복했던 책이에요. 왜냐하면 지리 전공자라 그러면은 다들 그래서 뭐 너 풍수지리 했냐? 도대체 지리가 뭐라는 거냐? 왜 이렇게 뭔가 좀 한영답기보다는 야 지리가 뭔데? 뭔가 부정적인 얘기만 들었었어요. 진짜요? 근데 지리의 힘이 거의 어떻게 보면 지리라는 이 타이틀을 달고 베스트셀러에 오랫동안 있었던 거의 유일한 책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약간 한을 풀었다. 근데 예. 이 책은 사실은 정통 지리학 서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리의 관점에서 국제 정치를 조망하고 그리고 굉장히 맛깔스럽게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중고생들이 이 책을 읽으면 지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지리학 책이긴 하지만 저널리스트가 쓴 책이잖아요. 네, 그 팀 맞습니다. 마샬이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터키 특파원이나 외교부 출입 기자를 20여 네. 년, 25년 이상 하면서 네네네. 국제 전문 저널리스트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을 때 네. 굉장히 역동적인 게 네. 지리를 베이스로 설명은 하지만 역사책을 읽는 것 또는 정치학 책을 읽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드라마 같아. 그 버트런드 러셀의 책 중에 Why Men Fight라고 그래서 인간은 왜 싸우는가 또는 사람은 왜 싸우는가 이런 제목으로 번역돼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러셀은 철학적인 면에서 이렇게 고찰을 했는데 이 책은 보면 이제 사람은 왜 싸우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맞아요. 예, 세계를 10개 지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걸 보다 보면 지리 때문에 싸워. 그러니까 싸움의 이유가 다 지리에 있어. 대부분. 사실 그래요. 전쟁이라는 게 결국은 땅을 두고 싸우는 거잖아요. 전쟁의 정의가 그거 아닌가요? 이거 내 땅 따먹기. 땅이야. 내 땅이야. 그래서 전쟁은 최고의 지리교사란 말이 있는데 아마 이 지리의 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책의 원제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리의 힘이 원래 원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원래 원제가 뭐? 원제가 the prisoners of geography. 그러니까 직역하면 지리에 갇힌 자들. 그렇죠. 지리의 죄수. 예, 지리의 죄속은 지리에 갇힌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geography, 그러니까 지리적 조건이 일종의 감옥처럼 어떤 주어진 조건처럼 속박처럼 이렇게 돼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쟁 지역 취재 기자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지역 분쟁이 일어나는 많은 이유가 이제 지리학적인 또는 지리적인 문제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게 이분의 시각이에요. 그리고 그 시각에서 전 세계를 다 살피고 있기 때문에 원제가 정말 기가 막힌 제목. 오히려. 예, 우리말로 옮기기가 참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만일 지리의 네. 죄수나 뭐 지리에 갇힌 사람들 있으면 책 안 팔렸을 겁니다. 그런 약간 추리 소설 같이. 근데 이 분이 이 책으로 인해서 인생을 역전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이분이 사실은 분쟁 전문 기자긴 하지만 뭐 지리학의 트레이닝을 받은 분도 아니고요. 사실은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모르셨죠? 네. 어머, 어머. 요새는 대학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아야 창의적인 어떤 뭘 맞습니다. 내는 시대더라고. 근데 특히 영국은요 그런 전통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죄인 구달 선생님도 사실 대학을 공식으로 다니지는 않으셨는데 아프리카 현장에 가서 새로운 발견을 하고 영장류 연구의 대가가 되면서 나중에 박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죄인 구달 박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은 특히 이제 왕립 지리학회든 뭐 왕립 생물학회든 이런데 회원이 되고 학자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이 현장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25년 넘게 이 전쟁의 현장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아마 BBC나 뭐 스카이 TV 같은 그런 곳에서도 이분의 어떤 좀 어떤 목숨을 걸고 리포팅했던 그 경험을 높이 사서 학벌 묻지 않고 아마 이분을 픽업하고 또 기회를 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분이 취미가 축구 클럽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거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계급이 뚜렷하니까 축구를 좋아한다는 건 이분은 워킹 클래스인 거거든요. 예, 노동계급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언어와 또 심리에 정통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흥미있게 볼 수 있는 이런 책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제가 이 책에서 그 인상적이었던 게 처음에 9쪽하고 10쪽인데요. 그러니까 지정학은 9쪽 하단에 보면 네. 지리적인 요인을 통해서 국제적인 현안을 이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산맥 같은 천연 장애물도 있고 기후나 인구 통계, 문화, 천연 자원에 대한 접근성 같은 것들이 이 국제적인 현안이나 정치가 이런 지리적 요인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10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나라나 국제 정세에는 개개의 지도자들의 성향, 이념, 기술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 영향은 일시적이다. 결국에 이념은 스쳐 지나가도 지리적 요소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지도자의 인생은 유한하지만 지리적인 요소, 어디에 산맥이 있다. 여기에 바다가 있다. 우리처럼 삼면이 바다다. 이건 영원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숙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숙명이다. 지리는 숙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이제는 이 급변하는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작은 일도 할 수 없구나. 세계와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시기구나. 이런 것들을 모두가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곳곳에서 막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요인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어떤 전쟁과 또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지도를 봐야 되겠다 또는 지리학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지금 깨닫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말로 할 때는 이제 지도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죠. 지도력. 지도하는 아. 지도력. 예, 리더십. 네, 네, 네. 지리와 연관해서 보면 네. 우리가 보통 지도라고 말할 때 네. 이렇게 땅을 네, 네, 네. 그린 거예요. 네, 네. 지도를 볼 줄 아는 능력? 네. 아, 그 지도력. 그 지도력. 그러니까 주상적인 어떤 리더십, 뭐 지도력 이런 거보다 아. 맞습니다. 지리를 아냐, 네가. 맞아요. 그게 더 중요한 시대 아니에요, 지금 사실? 정확합니다. 예. 아니 세계사가 우리 그래. 대통령께서도 사실 지도력이 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력이 전혀 없어 보여. 중국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지금 산업이 있는데. 지도력. 자, 근데 교수님 네. 오늘 뭐 이 지구본을 가져오셨어요? 이게 이 책을 네.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꿀팁이라고요. 네, 사실 이 지리의 힘 안에도 네. 한 10개 이상의 지도가 등장을 하고는 있는데요. 네. 이 책을 읽으시면서 옆에 이런 뭐 지구본 너무 귀여워요. 네, 제가 아주 애정하는 네. 소품입니다. 집에 아니면 지구본 하나씩은 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죠. 아니면은 뭐 사회과 부도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도 하나 옆에 두시면서 이 책의 내용과 연관해서 보시면 좀 더 재미있게 또 깊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들 대륙들이 굉장히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유럽이 크게 보이는 이제 그런 착시 효과가 있거든요. 보통의 지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구본을 보시면 그 면적에 대한 왜곡은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꿀팁도 같이 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요. 공간 이동이 들어있는 문학 작품을 볼 때도 네. 지도를 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 아, 맞습니다. 예컨대 러시아 소설 중에 뭐 사람들이 많이 읽는 게 그 닥터 지바고 네. 막 열차 타고 막 눈을 헤치면서 막 가잖아요. 그럼 네네. 도대체 주인공이 라리사 코마로바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걸 봐야 돼요. 맞습니다. 예컨대 페테르부르크에서 이르쿠츠크까지 가는 시베리아 항단 열차 옮겨가는 그거를 보면 그 열차를 따라가면 도시들이 다 나와요. 맞아요. 더더군다나 미하일 셜로프의 뭐 고요한 동강 같은 10권짜리 소설을 읽는다 이러면 주인공이 그냥 10권 내내 전쟁터에 있는데 이 전투가 어디서 벌어지는지 몰라요. 이 사람 고향은 어디고. 지도를 펴놓고 봐야 돼요. 네. 아라비아의 로렌스 같은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리아, 레바논까지 다 나오는데 배경이 그 공간을 모르면 그 전투 씬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알북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집에 있는 지도 꺼내 오셨나요? 책 갈피를 잡다. 책 갈피. 자, 이 책의 구성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0개로 전 세계를 10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중국이 나오고요. 중국 4,000년 만에 대륙의 나라에서 해양 강국을 꿈꾸다. 그 다음에 미국
서유럽, 러시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인도, 북극. 그중에서도 우리에게 좀 더 중요하고 좀 의미 있는 내용 위주로만 총 2부에 걸쳐서 다뤄볼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교수님 우리한테 친숙한 나라부터 보면 좋겠죠. 그럴까요? 자, 어디부터 하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네. 듣습니다. 그 우리나라 터가 참 예사롭지가 않다면서요. 진짜 지정학적 단층선에 있다라는 표현을 지리학자들이 하거든요. 동서남북이 저쪽에는 미국 있고 네네네. 이쪽에는 일본 있고 위에 러시아 이쪽이 네. 중국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아니 도대체 이 우리나라는 왜 이런 데 위치를 한 겁니까?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데 자리를 잡은 게 아니고요. 요 지역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먹히지를 않은 거예요.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우리군요. 자리 잡고 우리는 절대 안 먹히고 살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근데 안 먹힌 거야. 지금까지. 안 먹히고 자기의 정체성을 문화적인 역사적인 어떤 집단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냥 살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 주변 강국들과 국경을 마주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독한 놈들이야. 아니 저는 장군 할아버지가 약간 부동산 중개소 잘못 찾아가신 거 아닌가. 왜 좀 이렇게 평야에다가 이렇게 대륙 한복판이든 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네요. 우리 대륙 한복판 있으면 못 살아남았을 예, 것 같은데요. 우리 다 없어졌어요. 아니 저는 오히려 우리가 산지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말을 타고 기마민족이 왔을 때 정복이 되게 힘들었고 실제로 몽골이 우리를 계속 먹으려고 했는데 포기하고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의 지형과 또 기후를 잘 활용해서 끈질기게 버텼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한민족을 유지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면 4개의 나라 중에서 우리의 네. 주변국이자 G2 가장 큰 나라 2개. 우선은 미국부터 한번 지도를 펼쳐볼까요? 미국에 대해서 제목부터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 축복과 전략적 영토 구입으로 세계 최강국이 되다. 이게 이 책의 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말하자면 우리가 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얘기하는데 지리적으로 보면 아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나라라면서요. 이 책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부러웠던 게야. 그런 건 아닌데. 아, 영국 사람. 약간 배가 아팠던 예.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미합중국이라는 이 나라는 영국인의 유럽인의 시각으로 보면 네. 정말 신세계가 맞아요. 우선 여기는 왕이 없는 나라였고 처음부터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왕정 군주제에 시달렸던 미국 유럽인들이 왕이 없는 나라를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웠고요. 그다음에 땅 주인이 있었지만 무시했어요. 원래 원주민들을 다 무시했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눈 떠보니까 땅은 다 주인이 있는 세상에서 살다가 땅 주인이 없는 대륙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신세계죠 여기가. 평지에는 나무가 너무 무성해가지고 처음에는 평지에는 정착을 못하고 나무가 적은 비탈에부터 집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럽의 구세계와는 거의 모든 면에서 반대되는 세계였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예. 유럽에서 뭐 계급이 낮다거나 뭐 굶주림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도 품고 온 나라가 미국이었다라고 대서양을 저는 건너서, 예.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네. 궁금한데 그러한 역사적인 맥락도 있기는 한데 이 책에서 보면 미국이 만약에 당신이 복권에 당첨돼서 살고 싶은 나라에 땅을 사고 싶다고 해보자 부동산 중개인이 가장 먼저 소개해 줄 만한 땅이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지도를 설명을 해주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지리학적으로 볼 때 저자가 이게 최고의 명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보면 땅이 굉장히 넓고 일단 커. 일단 대- 넓고 예, so everything is big. 네. 네. 그다음에 동쪽과 서쪽에 바다가 있으니까 사실 쉽게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러니까 바다가 지켜주고 또 이 땅이 딱 온대 기후에 되게 넓게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 온대, 냉대, 심지어 알래스카까지 하면 한 달까지 다 있는. 그러니까 지리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큰 산맥과 그렇구나. 또 평야와 또 해안뿐만 아니라 농사짓기 좋은 땅 거기다가 또 땅을 파면 석유 나와 가스 나와 뭐 여러 가지 지하 자원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금수저 맞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러네요. 근데 이러한 땅을
얻는 과정에서 이제 운이 좋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저는 그것만은 아니다. 운도 계속 좋으면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도자의 어떻게 보면 지도력이 빛을 발했고 여기에 온 미국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개척자 정신을 품고 또 지도를 잘 읽고 온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지도력이 엄청 잘 발휘됐던 게 네. 그 프랑스에서 루이지애나를 사들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쟁 쳐서 땅을 넓히거나 네. 돈을 주고 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죠? 맞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멕시코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한 것도 있지만 원주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 서부 쪽을 다 빼앗아 먹었고 네. 멕시코하고 전쟁을 쳐서 남쪽을 먹었고요. 맞아요. 루이지애나 쪽은 프랑스에서 돈 주고 사고 알래스카는 러시아에 돈 주고 사고 이렇게 해서 땅을 넓혔어요. 이제 그런 게 지도력.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개척자들도 네. 결국은 땅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척자의 오두막집에도 미국의 지도가 붙여져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사실 일대 워싱턴 대통령이 토지 측량사였던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오. 흑수저였어요, 그분이.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면서 영국으로 유학을 못 간 어떻게 보면은 컴플렉스가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토지 측량사가 돼요. 그때는 그게 첨단 산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땅을 구획을 해서 이게 내 땅이라고 해야 땅 주인도 되고 농장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가 어떻게 보면 토지 측량을 열심히 했던 그러니까 사람이고 블루오션을 개척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도 잘하죠. 왜냐하면 토지 측량을 한 사람이니까 지도를 잘 읽고 지형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활용해서 전쟁을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요크타운 전투를 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옆에 참모가 지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초상화에 보면 여기 지도가 있고 그 옆에 지구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3대 토마스 제퍼슨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루이지애나 땅을 구입한 분이잖아요. 참 나폴레옹 멍청해요. 그걸 왜 팝니까? 그래서 아무튼 아니 안 팔았으면 뺏겼을 거예요. 저는 잘 가격이- 팔았다고 봐요. 아, 그래요? 푼돈이라도 받고 파는 게 낫지. 큰돈 그러니까 200억밖에 안 됐대요. 땅을 네. 그렇게 많이 사는데. 그러니까 지금 1,500만 달러짜리 서명 하나로 1803년에 미국이 루이지애나를 구입했는데 영토를 2배로 늘렸다고 하는데 네. 이게 루이지애나가 지리학적으로는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 땅이 자, 엄청 좋은 근데- 땅인 겁니까? 예. 이 지금 이제 루이지애나 주하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이 루이지애나라는 것이 루이 14세의 영토라는 프랑스어예요. 그래서 남부 일대를 다 네, 그래서 미시시피강도 네. 있고 아, 또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루이지애나 주는 그 일부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네. 여기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착각한 지금- 사람이 접니다. 지금 지도 보고. 예. 지금 프랑스 영토의 거의 2.5배에서 3배에 달하는 그 영토를 판 건데요. 그로 인해서 미국은 원래는 그 동부 13개 주에 갇혀 있었는데 정말 그 죄수였는데 네. 넓게 중부의 그레이트 플레인즈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 바다 항구도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정말 득템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2배 영토를 늘린 그런 기회였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굉장히 욕먹었어요. 비싸게 샀다고. 이거 왜 샀냐고. 그래서 굉장히 이 토머스 제퍼슨이 고민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또 역사적 증언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업을 해서 또 크게 성공했을 뿐이죠. 대통령 안 하고. 집안 자체가 토지 측량사 집안이었어요. 그쪽도. 그래서 아버지가 지도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래서 예. 그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뭐 외교 감각도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대사로 갔을 때도 그 유럽의 모든 지도집과 지도책을 구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역시 투자 중에는 부동산 투자가 최고인가 봐. 알래스카도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헐값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네. 그 장관 이름이 수워드인데 네. 수워드의 미친 짓이라고 막 그 언론에서 눈만 한보따리를 아이스박스 샀다. 알래스카 이렇게 왜 엄청 샀냐? 욕을 그거 왜 먹었다는 샀냐? 거예요. 욕을 엄청 먹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땅은 사고 봐야 돼.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좀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사실 수워드가 그냥 우연히 복권 당첨하지 산 게 아니에요. 그 지리학자를 알래스카에 보내서 탐사를 시키고 오. 그 자원이나 여러 가지 전략적 가치를 봐서 산 거지 서명을 하는 그러니까 알래스카 매입을 하는 그 장면을 담은 초상화 같은 게 있어요. 그 역사적 장면에 보면
옆에 커다란 지구본 하나 있고요. 또 역시 지도가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나 조사했거든. 나 알래스카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메시지가 담긴 그런 초상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수워드가 실질적으로 그 알래스카의 전략적 가치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고 단지 이제 뭐 이런 알릴레오 같은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홍보를 못해, 홍보를. 홍보가 안 됐어. 자, 이런 잘했는데 네. 평균적인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요. 매스미디어가 없었잖아요. 한번 나오셨어야 되는데.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실은 계속 놀림을 당하고 정치인들한테도 그 바보같이 왜 샀냐.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언론은 예나 지금이나 문제가 많은 거야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예. 아니, 근데 역사적 평가가 이제 3, 40년 뒤에 나타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근데 모두가 반대를 해도 맞아요. 밀고 나간 어떻게 보면 뚝심의 지도자였고 또 이 수어들을 등용한 분이 링컨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경쟁자였는데 이 사람이 정말 지도도 잘 읽고 똑똑해. 그냥 국무장관 앉혀야지. 그래서 그런 어떤 링컨의 리더십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네. 나중에 되면은 자기들 군함하고 영국하고 해군 기지를 또 바꿔서 네. 해상까지 미국이 장악을 하는 얘기가 책에 쭉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알래스카판 러시아라거나 네. 아니면은 그 프랑스라거나 아니면 영국이면은 그 굉장히 배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리에 대해서 판단 없이 그냥 푼돈으로 굉장한 요지나 굉장히 넓은 땅 등등 중요한 걸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그런 지도력.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 여기 보면 이렇게 미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뭐 하와이나 괌을 얻게 된 배경에는 네. 알프레드 머헨이라는 이제 유명한 지정학자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비옥한 땅을 이 북아메리카에 확보했지만 바다로 나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때 이미 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실천한 사람이 세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분도 항상 사진 찍을 때 보면 옆에 커다란 지구본 놓고 찍으세요. 아니 정말 저도 좀 놀라운데요. 그분이 시그너처예요. 사실상 미국 해군의 증강을 시작한 분이죠. 이분이 정말 늘 이제 군인 출신이고 지도를 보면서 국내도 잘 다스리고 또 미국이 태평양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선견 지명이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자가 이 지리적인 혜택을 입은 또 다른 대표적인 나라로 꼽는 데가 있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일장에 있어요. 4,000년 만에 대륙의 나라에서 네. 해양 강국을 꿈꾸다 이게 제목이고요. 네. 이렇게 중국 지도에서부터 이제 이 책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미국의 경우는 땅을 계속해서 요지를 사들이면서 굉장한 정도의 혜택을 받았는데 네. 미국하고 다르게 중국은 전쟁이 굉장히 많지 않았나요? 침략도 많고 이거는 뭐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저는 중국이야말로 정말 지도를 중시했던 나라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리장성부터 네. 생각해 보면 그 옛날에 네. 진시황 시절이면 기원전 3세기 이때인데 네. 그때 이미 북쪽 변방에다가 담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자기네 나라의 어떤 문화 문명을 하나로 통합하고 또 외적으로 또 방어하기 위해서 늘 지도를 생각했던 그런 지도자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그 큰 넓은 지역을 또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연 지물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양쯔강이라든지 황하를 잘 다스리는 치수가 중요했고요. 또 그 두 강을 잇는 운하까지도 만들었던 걸 보면 사실 그 옛날에 수나라 때 네. 그죠? 그런 걸 보면 정말 그런 빅픽처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중국의 황제들이 있었고 또 고대 시대부터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가장 정확한 지도를 바쳤다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실도 있거든요. 근데 지도가 남아있질 않아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역사학은 문화대혁명 때 다 태워버렸나?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중국뿐만이 아니에요. 서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정말 정확하고 중요한 지도는요. 통치자가 국가 자기만 기밀이에요. 보는 거죠. 만일 그 정교한 지도가
적에게 넘어가면 전쟁에 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 네. 지리를 노예나 네. 그런 하층민에게는 안 가르쳤다고. 일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리를 저는 통치자의 학문, 리더의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는 리더도 공부를 안 하니까 문제지. 네, 저희 용산에 계신 근데 저는 이 중국 편을 읽고 예. 이제 제일 이거 나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네. 그게 뭐였냐면 중국은 땅이 너무 넓어서 문제인 나라인데 왜 땅 가지고 맨날 이렇게 쌈질하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선 뭐 티벳 문제 있죠. 그다음에 그 몽골 내몽고 그 신장 위구르 그쪽에 또 문제 있죠. 그다음에 필리핀 베트남하고는 남중국해에서 섬 가지고 싸우고 있죠. 일본하고는 다오이다오 어떤 생각구 열도 가지고 싸우고 있죠. 뭐 분쟁 안 하는 거 우리밖에 없어. 우리도 물론 백두산 가지고 약간 경계선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다 정리가 돼 있어서 맞아요. 예, 이제 우리하고는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죠. 북한하고 맞대고 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땅 넓은 나라가 조그만 암초 같은 거 가지고 맨날 싸우고 왜 저 짓을 하나? 그때 궁금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식량 생산에 있어서 유리한 땅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자강 주변은 뭐 1년에 2모작, 3모작도 하지만 사실 황하는 가뭄이 있으면 뭐 식량 생산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워낙 많은 인구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 자체가 통치자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티벳이나 이쪽 지역에서 황하나 양쯔강이 발원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만일 티벳이 넘어간다면 자신들의 어떤 목숨과도 같은 그 강의 수원지를 뺏기는 그런 형국이 수원지라는 되는 겁니다. 게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강들이 다 티벳 지역에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오. 높은 산지에서 바다로 강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만일 티벳을 인도에게 뺏긴다. 이렇게 되면 정말 머리 아픈 거죠. 중국은 오랫동안 대기근에 시달려온 나라예요. 네. 전설 시대의 그 삼항오제 시대나 네네. 또는 요임금, 순임금 시절의 얘기들도 보면 치수를 잘하는 사람을 이걸로 쳤잖아요. 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그 이유가 농사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홍수가 크게 나거나 가뭄이 들거나 이러면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굶어 죽었던 역사를 반복했던 20세기 초까지. 그리고 끊임없이 또 그런 흉노적을 비롯해서 뭐 몽골족의 침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랑캐가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아마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지금 이 티벳에 황하 있죠, 양쯔강 있죠, 네. 그리고 메콩강 수원이 있고 네. 어마어마한 지역이네요. 네. 어떻게든지 자기 손에 두고서 물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였네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많은 지하 자원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중국이 보면 미국과는 달리 곳곳에 국경이 있습니다. 거의 한 44개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중국 입장에서는 그 많은 나라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이 안에 내부에서는 또 여러 또 반란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팎으로 항상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신경 쓸 게 많는 그런 불리한 지리적 입지가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책에서는 책에서는 이거를 네. 지정학적 공포 네. 이 단어를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런 이제 일당 독재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도 네. 이제 중국 인민들이 그걸 두려워하는 역사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분열되면 안 된다. 네. 우리는 분열될 때마다, 그러니까 통일 왕조가 무너질 때마다 짧으면 몇십 년, 길면 몇백 년씩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사람 목숨이 지푸라기처럼 쓰러져는 이런 사태를 몇천 년간 겪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만리장성이 만리도 넘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만 별로 육천 리. 별로 효과가 없다면서요. 만리장성이 효과 없다면서요. 상징적인 거죠. 그만큼 그게 이제 그 두려움, 공포의 표현인 건가요? 그렇죠. 지정학적 공포를 아이고 표현한 양만천 거죠. 장군도 그거 넘어가지고 요하까지 쳐들어가고 그런 기록이 다 있잖아요. 소용없어요 그거 사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네. 언제 외적이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면은 또 하나 티벳도 그런데 신장 지구도 이게 자치구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분규가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네. 거기도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뭐 중요한 어떠한 시설물이 있는 그럼요. 건가요? 거기가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자원도 스탄 많고. 국가들하고 네, 경계적으로. 네,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일대연로에서도 거기가 되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슬람권이고. 네. 아. 그래서 그 지역을 잘 관리를 해야 중국 입장에서도 지하 자원도 확보할 수 있고 또 다른 뭐 러시아라든지 뭐
그런 강자들로부터 뭔가 버퍼가 될 수 있는 존이기 때문에 이 중앙아시아 지역도 중국 입장에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지역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내륙의 경계들인데 네. 지금 최근에 중국이 일본하고 영토 분쟁, 필리핀 뭐 베트남하고 분쟁, 이제 대만 문제 있고요. 내가 이제 제가 이걸 읽어보고 나서 그렇겠다 싶었던 게 중국이 해안선이 굉장히 길어요, 사실은. 중국 해안선 바깥쪽으로 대양으로 바로 나가면 불가능해요. 약간 포위된 느낌이죠. 네, 그래서 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왜 바다에서 저렇게 중국이 분쟁을 벌이는지 알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2015년에 쓰인 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 책인데 그때부터 이미 21세기 중국은 해상 강국을 꿈꿀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42쪽을 보면은 상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원이 고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 누군가가 그것들을 선점하거나 혹은 상품을 들여오거나 내답할 수 없게 해상이 통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해군이 중국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군을 양성하려고 봤더니 중국 대륙의 해안선을 따라서 네. 러시아부터 일본 거쳐서 한국, 대만, 이렇게 필리핀,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이렇게 연결되는 이 라인이 중국 해안선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는 거고 미국이 에이펙이니 뭐니 해서 경제협력이니 군사협력이니 해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봉쇄망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경질이 나긴 날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석유를 수입해서 뭔가 산업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셰일혁명이 생겨서 미 안에서도 이제 석유를 구할 수 있고 그런데 중국은 사실 석유가 많이 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수입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중동에서 이제 석유를 가지고 올 때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오는 바로 그 길입니다. 거의 80%를 이쪽 라인에서 석유를 얻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요. 막게 되면 중국의 산업은 올스톱되는 겁니다. 그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정말 지정학적 공포고요. 지경학적 공포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이나 또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무리를 하는 게요. 베트남하고 사이가 지금 안 좋습니다. 원래 안 좋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암초를 박아놓고 거기 여러 가지 뭐 군 시설들을 해놓고 비행장 만들고. 네, 그래서 그 지역을 남중국해도 우리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좀 세게 불러놓으면 나중에 그래도 뭔가 양보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지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불리한 위치고 사실 우리나라는 좀 좋은 게요. 또 특히 지도를 한번 거꾸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중국을 딱 뒤에 부두로 깔고 밑에 깔고 있어. 네, 그리고 일본은 방파제로 놓고 우리는 참 오. 바다로 나가기 좋은 네. 나라 아닌가. 기업인 중에 그 동원산업의 네. 김재철 명예회장님이 선장 출신이신데 이분이 오. 지도를 거꾸로 보면 오.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책까지 내시고 그렇구나. 너무 이 통치자들이 지도를 안 보니까 그 거꾸로 지도를 막 수만 장을 인쇄해서 당시 청와대도 보내고 뭐 여기저기 보내셔서 해수부 표창장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반도 가까이에 있는 또 하나의 큰 나라죠. 러시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이 책의 사장인데요. 가장 넓은 나라지만 지리에게 복수의 일격을 당하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의 축복도 받았지만 저주도 받은 나라다 이렇게 네네. 소개가 돼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사전에 요 네. 챕터가 네. 이 책에서 가장 통찰력이 돋보이는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네. 얘기하셨다고요. 아니, 너무 재밌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의 입장에서. 근데 이렇게 된 거에는 사실은 이분이 그 동유럽의 뭐 발칸반도라든지 뭐 유고슬라비아라든지 이곳에서 오래 취재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흥미로운 소재도 굉장히 많고 푸틴이 이 지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정말 그 누구보다 잘 분석한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럽과 아시아에 거친 가장 큰 나라인데요. 네네. 면적이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170배. 네, 이게 상상이 지금 되세요? 첫째 줄이 러시아는 넓다, 가장 넓다, 아니 넓다 못해 광활하다. 면적이 무려 1,709만 제곱킬로미터이고 표준 시간대가 11개가 있대요. 11개가 있고 여기는 뭐 숲도 있고 호수, 툰드라, 산맥 모든 게 다 넓고 그러니까 너무 넓대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여기는. 그 면적이 다 어마어마한 들어오면 지구의 재앙이야. 러시아에서 전국적으로 비 오겠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저는 그러네요. 정말
좀 강조하고 싶은 스케일적 사고를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미국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미국도 완전 텍사스만 다르죠, 해도 내부가.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8배가 넘는 그러니까 본인이 주잖아요. 가본 미국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이런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렇게 큰 나라를 얘기를 할 때는 구체적인 사례, 지역을 이야기해야 우리가 좀 정확하게 그 소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러시아는 정말 그렇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저 오이미아콘 막 마이너스 60도, 70도 되는 대학은 정말 다른 환경이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지정하게 축복을 받은 거는 뭐고 저주를 받은 거는 뭐예요? 핵심이? 일단 넓은 땅을 보유했기 때문에 지하 자원이 많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지하 자원이 넓다 보면 찍다 보면 그렇죠, 뭐가 그렇죠. 나오니까. 네, 대표적인 나라 또 인도네시아도 그렇거든요. 열대에 있는. 그래서 일단 땅이 넓으면 지하 자원이 많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런데 이 러시아는 또 약점도 있습니다. 굉장히 미국과는 다르게 냉대 한대 기후가 대부분이에요. 추워요. 네. 위도가 너무 높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농산물 생산에 좀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뭐 시베리아 간다 이러면 약간 벌 받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은 넓지만 사실은 쓸모 있는 땅은 적고 특히 따뜻한 항구가 없다. 없다는 것이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참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워요. 한이에요. 네. 아니 이 책에서도 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했던 것을 지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항의 부재가 러시아의 지리적 아킬레스건이라는 건데 133쪽에 보면 당시에 인도양의 따뜻한 물에 군화를 씻을 수 있을 것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항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서는 하나 정도 말고는 거의 1년에 몇 달씩 항구가 아예 얼어붙어 있어서 이런 무역이 안 된다면서요. 근데 수입을 하려면 뭐 기차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 바다에서 이제 해상 운송이 중요한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또 국민들의 어떤 생활과도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항구를 확보하는 것이 지상 과제인데 네.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정말 절대 놓칠 수 없는 그런 포인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마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게 무려 10년 전 책인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탐낼 수밖에 없는가? 예고돼 있어. 예, 예고. 왜 전쟁이 나는가를 저 정말 너무 재밌게 봤어요. 써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가 어떤 의미인가가 써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137쪽에 보면 서방에도 추파를 던지고 모스크바에 당근도 받으려는 우크라이나 이렇게 소제목이 시작을 합니다. 약간 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양다리 걸치는 느낌. 젤렌스키 전에 이제 대통령이 그랬던 네, 거죠. 실제로 그렇게 그까지는 했어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양다리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지리적으로 볼 때 러시아에게는 어떤 이점을 줄 수 있고 본인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건가요? 일단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인들이 상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교류도 많았고 또 여기에 군인들도 많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이라도 당장 투표를 하면 독립한다고 나설 지역들이 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곳은 러시아의 당연한 세력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또 아까 말했듯이 그런 부동항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네. 근데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리는 러시아하고는 다른 민족이다라는 그런 강력한 또 민족 의식이 있기 때문에 독립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계속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그게 아마 푸틴을 더 자극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네. 나토 가입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될 거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하지 못했고 사실 얼마 전에 나토의 사무총장이 또 애매한 얘기를 했죠. 뭐 조건이 된다면은 거의 회원에 가깝지 않겠나 생각을 하기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결국에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사실은 피터 자이안이라는 그런 미국 출신의 지정학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고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지리학자, 특히 정치지리학자도 이미 10년 전부터 이 우크라이나 지역을 주목을 했었고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뭐 예언이면 예언 예측을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141쪽에 보면 네.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네네. 초심자를 위한 외교의 제1교훈 이렇게 하면서 네. 실제하는 위협으로 간주되는 것과 맞닥뜨릴 때 강대국은 힘을 사용한다. 이 점을 숙지하고 있다면 그들은 푸틴의 크림반도 합병은 서구가 우크라이나를 근대 유럽과 서구 영향권으로 끌어넣은 행위의 대가로 봐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나토 쪽에 가입을 해서 유럽 쪽에 붙는다면 러시아에게는 유럽하고의 어떤 완충지가 없어지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러시아는 계속 침공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스웨덴도 침략을 했었고 폴란드도 침략을 했었고 또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18, 19세기에 침략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독일이 왔었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넓은 평원이 언제 유럽에서 강성한 군대가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역이 어떻게 보면 완충지대 역할을 해줬던 건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런 완충지대 역할을 안 하게 되면 바로 나토와 어떻게 보면 경계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언제 어떤 나라가 강성해져서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당연한 불안감에 쌓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기들은 안 쳐들어갔나? 자기들은 수도 없이 그 카프카스 산맥 일대의 그 대위에 딸 이런 거 봐요. 맨날 군대 보내가지고 틈만 나면 쳐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핀란드는 아예 성령으로 삼았죠. 맞아요. 그다음에 뭐 좀 강성해지고 사회주의 제국주의 시절에 사회 제국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 소련 체제 시절에 네. 동유럽을 전부 다 잡아먹고 제한 조건만 펴갖고 사실상 제국주의 짓을 했잖아요. 이제 지들이 한 거는 다 잊어먹고 생각 안 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지들이 공격당한 것만 게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러시아 때문에 지정학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누가 쳐들어가겠어요 지금 지정학에 러시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유행하게 된 계기는 이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왜 유럽 그런 사람들은 또 거죠? 러시아를 두려워해요. 러시아가 맞아요. 너무 쳐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언제 러시아가 강성해져서 또 우리를 점령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특히 북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거기는 그래서 뭐, 예. 스웨덴이나 핀란드에서 이게 시작됐고요.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이 핫트렌드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가 커져서 우리 이 주변부의 섬들을 섬으로 생각하는 거죠. 장악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국에서도 특히 20세기 초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또 철도 시베리아까지 네. 오면서 굉장히 뻗어나가는 그 시기에 영국의 왕립지리학회에서는 이제 지정학에 대한 뜨거운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핫트렌드를 지금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언제 확장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또 이런 지정학이라는 학문을 탄생시킨 그런 배경이기도 해요. 그 일종의 본능에 가까운 요소가 돼버린 지정학적인 공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을 부추기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이 러시아가 가스라는 무기가 있지 네. 않습니까? 프롬 가스. 이 지하 자원으로부터 나오는 협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럽에서 쓰는 가스가 대부분 러시아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반 이상. 거의. 그렇구나. 그래서 송유관을 통해서 뭐 독일이라든지 뭐 폴란드라든지 이 북유럽 지역에 이 추운 겨울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 바로 이 그러면 가스관입니다. 제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입장이면 네네. 유럽에서는 가스가 러시아에서 나는데 자기들을 도와주겠냐고요. 그러면 중간에 낀 샌드위치인 우크라이나는 저 같으면 여기도 좀 친한 척만 하고 여기도 좀 친한 척만 하고 진짜 마음은 안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하고 지금 어떻게 하든 전쟁이 났잖아요. 그럼 러시아가 죽을 듯이 다 덤벼들 텐데. 동유럽의 지도를 보면 지금은 현재는 우크라이나가 고립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폴란드 같은 경우도 은근슬쩍 지금 러시아 편을 들고 있고요. 실제로 러시아의 이런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나라도 상당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싱가포르도 그렇고 그냥 당연히 우크라이나 편을 자동으로 든 것이 아니라 약간 유보하는 식으로 관망했거든요. 그 말은 이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전쟁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오래 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있었던 건데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죽어나가고 너무너무 큰 고생을 하고 있는 진짜 거잖아요. 러시아 걱정돼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가장 약점은 인구입니다. 젊은 남성들이 지금 전쟁 때 끌려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도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없는 땅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푸틴의 지지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안에서의 푸틴의 지지는 확고해요. 그래서 더 이 전쟁이 끝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 같으면 휴전 협정이나 종전 협정 같은 게 협상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푸틴도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를 합병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동북부 지방은 흑해에서 이쪽 내륙 쪽으로 들어간 쪽은 그 지난번에 크림반도도 그렇습니다만 거기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알사스 로렌 방식으로 해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선택하게 한 그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것 같으면 어느 지역이 어느 쪽으로 갈지 몰라요. 투표해 보면. 그렇죠. 그럼 서로 협상해서 자 그러면 분쟁이 일어난 지역들은 주민 투표를 해서 귀속 여부를 결정하게 하자든가. 뭐 그렇게 해서 종전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협상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도 리더십을 국제적으로 상실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보면 진짜 지도를 볼 줄 모르는 지도자가 약소국의 이 인기에만 연연하는 대중의 인기에만 연연하는 지도력 없는 지도자가 바로 옆에 있는 포악한 강대국의 권력자를 자극해서 전쟁이 터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되는 데는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리더십의 부재도 뭐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는 듭니다. 말씀입니다. 트럼프가 또 될지 모른다는데 네. 트럼프는 지도를 봐요?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아니,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 아닙니까? 아, 그렇네. 아, 예. 아, 부동산 업자구나. 아, 그 지도는 기본적으로 보겠네. 사실 이 지리의 힘이라는 책이 참 재밌는 책이고 좋은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환경 결정론적인 사고. 왜냐하면 쉽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생략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 이제 갖고 온 책이 Historical Atlas of the United States예요. 이거 보면 미국이 정말 와. 초창기부터 어떻게 넓혀져 어떻게 왔는가. 넓혀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지도책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지도를 펼치고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개척자 정신으로 프론티어 정신으로 이룬 나라다. 근데 개척자의 필수품이 바로 지도예요. 지도를 봐야 개척을 할 수 있고 이 땅이 내 땅이야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지도자들은 이런 지도나 지리의 중요성을 체화하고 있고 그런 집안 출신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약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1948년 9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지리학과가 석연찮은 이유로 폐과가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 대학에 특히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지리학과가 있는 대학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버드 대학에 지리학과 없고 아, 예일도 없고. 저는 미국의 대학들을 잘 몰라서. 아니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한국이 미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가져온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지도를 많이 보고 지리가 강했는데 그 이후에는 점점 이 지리가 약해졌다. 안 좋은 징후네. 네, 그래서 지도력이 약해지는 그래서 거니까. 부시 특히 뭐 굉장히 힘은 강하지만 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실수를 많이 하고 이라크 침공 과정에서도 리더십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런 글로벌 리더십을 잃은 배경에는 그 하버드 대학이나 그런 좋은 대학에서 지리학을 못 배우고 졸업한 그런 지도자들이 많아지면서 아, 예.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 네. 한국도 저는 이제 지리학자로서 제가 멸종 위기종이다라는 표현을 뭐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우리나라도 정말 연대, 뭐 서강대, 성균관대 너무 좋은 대학들인데 글로벌 대학을 표방하지만 사실 그 안에 지리학과가 없고 또 학부생들도 이런 세계지리 과목을 배울 기회가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지리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세계 지도를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네.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 지리의 힘, 지리는 어떻게 개인의 운명을 세계사를, 세계 경제를 네. 좌우하는가라는 책이 인기를 끈 또 배경이 되지도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결핍된 것을 희구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이 책이 우리 한국인이 좀 갈망하는 네. 그런 지식의 큰 빈자리를 좀 메꿔준 책이 아닌가 생각이 자, 들어요.
어느새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작가님, 다음 주 2부에는 어떤 얘기가 기다리고 있죠? 1부는 사실 이제 우리가 1시간여 대화를 나눴지만 그 네. 자체가 큰 나라들이었어요. 네. 이게 내부 문제가 내부에서 생기는 경우들이었죠. 근데 우리가 2부에서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를 보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인위적으로 그 국경선하고 세월이 가도 잘 변치 않는 지리적 조건이 만들어준 공동체의 경계선, 이것이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분쟁, 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진 지역들이 2부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신면에 뉴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들이에요. 이게. 네. 예. 예, 2부에서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기대하시는 한국과 일본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유럽만큼 지들끼리 전쟁 많이 친 나라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네. 서구 중심으로 이렇게 지도를 잃는 것의 위험성도 같이 다루게 되죠. 제 전공 분야 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예.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알릴레오 북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를 꼽을 때 유럽은 없어. 프랑스는요, 영원한 2인자예요. 말이 없어서 자전거를 탄 만든 거예요? 거예요? 네네네. 어머. 오, 이거 신기하다. 야, 이거 지리를 무시한 자들이 부른 비극이라고.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근데 왜 383이 생겼을까? 거기가- 열받지 않습니까? 너무 열받는데 하급이 더 짜증나요. 이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혁신이 일어나죠.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는 이런 지도력이 있는지도 함께 이야. 살피면서 예. 뽑아야 될 것 같다.